자, 93페이지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도로교통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다만 몇 가지 경우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음주 측정 거부라든가 음주운전 2번 걸린 사람이 3회 위반, 3회 또 걸렸을 때 3번 삼진아웃제죠. 이럴 때는 반드시 면허 취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음주 측정 거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갑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이럴 때 그런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경우는 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 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행정처에게 선택의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재량행위다라고 부르죠. 예. 그럼 이 두 가지 구분이 왜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면, 자, 이건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책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책보다 하실 때 그림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례 한번 해봅시다. 음주 측정 거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주 측정 거부. 자, 음주 측정 거부였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갑이 음주 측정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텐데, 제일 먼저 이제 뭘 볼까요? 첫 번째로 하지 말고 그냥 그림을 네모할게요. 자,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존부를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이 존재한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 라면 측정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면허 측정 거부했으면 면허 취소해야죠. 이럴 때는 당연히 적법하다.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법하다. 이렇게 단박에 끝나죠. 위반 여부를 간단하게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처분 사유 존재 여부라고 일반화 시켰는데, 처분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 존재하면 적법하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음주 측정 거부는 필수적 면허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무조건 측정 거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되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냥 일반 음주운전 해봅시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이거는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죠. 임의적인 면허 취소 사유죠. 면허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이럴 때는 첫 번째 단계, 일단 음주운전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음주운전 사실 존재 여부, 앞에 말하고 똑같이 맞출까요, 말을? 음주운전 사실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 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음주운전 안 했으면 그 면허 취소가 위법하겠지만, 만약에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이름 밝혀졌을 때 한 번 더 심리하죠. 그죠? 한 번 더 뭘 심리하느냐?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1년 정지를 할 수도 있고 9개월 정지를 할 수도 있고 3개월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왜 가장 무거운 면허 취소를 했느냐? 이건 재량권 남용 아니냐? 그래서 이때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간단하게 남용 여부를 할게요. 남용 여부를 법원이 그 다음 단계로 심리하게 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첫날 배웠던 행정법 위반 원칙을 총동원하는 거죠. 특히 이제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뭐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 뭐 신뢰 원칙이 위반된다, 이걸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인정되면, 그때는 이거 우리가 위법하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일탈 남용이 없으면, 인정 안 되면 적법하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기속행위보다 재량행위는 사실 한 번 더 심사하는 거죠. 뭘 심사하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거죠. 이 그림은 잘 알아두세요. 제가 나중에 또 소송법 할 때 계속 활용하고 또 입증 책임할 때도 써야 되고 잘 많이 쓰는 그림이니까요. 이게 구별실익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그래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는 판단 방식이 달라져요. 행위의 위법성 판단 방식이 달라져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별실익이죠. 그 얘기가 이제 책에 써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칠판에 써놓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 밖에 나번에 가서 부관에 관한 얘기라든가 이건 뒤에서 나올 거니까 부관 가서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다번에 가서 공권에 관한 얘기는 뭐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큰 문제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 93페이지 그 사법심사 방식, 즉 유법성 판단 방식이 달라진다. 본안에 가서 심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방점을 찍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칠판의 그림으로 알고 있으면 어차피 이걸 답에 쓰는 건 아니니까 칠판의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94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별 기준이죠. 어떻게 구별할 거냐. 구별 기준. 그래서 일단 뭐 과거 학설 대입은 별 의미가 없고요. 오늘날 일반적 견해에 따라서 재량이라는 것은 입법자가 그리고 법률의 형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법률 규정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법률 규정 해석을 먼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거의 각 주에 48번에 써놓은 것처럼 각주 48번에 써놓은 것처럼 행정청이 뭐뭐 할 수 있다. 주어가 행정청이죠. 주어가 행정청이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재량행위고 행정청이 뭐뭐 해야 한다. 이러면 보통 기속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다시 본문 올라가서 다만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죠. 상대방이 뭐뭐 해야 된다. 영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주어가 상대방일 때가 있죠. 건축을 하고자 하는 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일단 우리가 바로 법문은 갖고 판단할 수 없고 당의 행위가 허가냐 특허냐 이런 것들 허가의 성질 그러니까 당의 행위의 성질 허가냐 특허냐 이런 것들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기본권을 강조할 거냐 공익을 강조할 거냐 그래서 공익을 고려하면 재량으로 많이 판단하게 되고 개인의 회복되는 기본권을 강조하면 기속으로 많이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또 그 밖에 그 관련 법 규정 특히 목적 규정 등도 고려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종합적 판단은 이제 우리가 점점 뒤에 가서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례가 어떤 입장이냐? 판례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당의 법률의 취지라든가 문헌, 그밖에 행위의 성질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입장인데 다만 우리 판례가 여전히 재미있게 판시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다. 수익적 처분은 재량이다. 이런 판시를 아직도 하죠.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죠. 왜 그런지는 뭐 저도 모르겠고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다. 수익적 처분은 자유재량행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종래학설 중에 성질설의 입장을 좀 감안한 취재 판시도 간혹 자주 보여요.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머릿속에 하나 기억하면 되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 처분은 재량행위다. 이거는 기억해두면 되죠.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인 거죠. 자, 그래서 뭐 기속이냐 재량이냐 구별이 매우 중요하니까 사실 한번 써놔봤고요. 95페이지 가면은 판례 1번은 놔두고 판례 2번을 보십시다. 오른쪽에 95페이지 판례 2번. 자, 아주 중요한 판례죠. 이 판례 2번이. 가능하면 제가 짚어드리는 문구들을 좀 다 외워버리면 좋아요. 자, 일단 이 판례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 먼저 참고로 보고 할게요. 자, 뒤에 또 강론 가서 제가 하겠지만 우리 어제 이제 개발행위허가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이미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제 내용이 토지 형질 변경이 있죠. 그죠?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국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있고 국토법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있고 지금 우리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법에 적용받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판례는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 자,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를 말하죠. 그린벨트. 어떤 군사상 또는 환경상 보호 목적으로 어떤 지역의 개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건축행위 등이 금지가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뭐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지역 말고는 지을 데가 없다. 그러면은 잠깐 풀어가지고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학문적으로 이것을 예외적 허가라고 보죠. 예외적 허가. 뒤에서 보겠지만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라고도 부르고, 그러나 그 밖에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그냥 허가죠. 그냥 허가. 예외적 허가하고 허가는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예외적 허가는 다른 말로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불러요. 곧 오늘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하는 게 좋겠고,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게 좋겠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쓰면, 이런 예외적 허가는 원칙적으로는 허가하면 안 되지만 특별한 공익상의 목적 때문에 풀어주는 거니까 우리 판례는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재량행위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풀어줄지 말 것인지를 행정청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국토법상의 개발행위 같은 것들은 이 강학상 일반적인 그냥 허가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학설은 기본권 회복 차원에서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기속행위다. 학설은 기속행위다. 기본권 회복 차원에서 일단 풀어줘야 된다 무조건. 자, 다만 이따 나중에 한번 볼 일이 있겠지만 국토법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있다. 판단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판단 여지가 있다. 판단 여지 좀 이따 하겠죠. 판단 여지가 있다 하는데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판단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우리 판례들은 판단 여지 대신 우리 판례는 이걸 재량행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만 두시고 어차피 좀 이따 바로 할 거니까 일단 나중에 이 부분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본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은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예요.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런 구역 지정의 목적이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를 통해서 예외적 허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외적 허가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개발행위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므로 재량행위다.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므로 재량행위고, 이왕 나온 김에 미리 해봅시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에 특별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부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각종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재량행위니까 부관을 붙이는 것이 자유롭고, 그런 부관이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아예 나중에 외워버리세요. 제가 몇 번씩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가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므로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로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다만 그러한 부관은 적법 가능, 이행 타당하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아주 전형적인 판례죠. 자주 쓰는 판례 표현이죠. 이 판례 자체를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것도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계속 좀 더 보십시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우리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 예들과 재량행위로 본 예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십시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일단 기속행위로 본 예가 대표적인 음주 측정 거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음주 측정 거부는 무조건 면허 취소예요. 필수적 면허 취소니까 현재. 뭐 지방명부총장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 그래서 이제 각종 병역 처분은 보통 기속행위로 보죠. 등급에 따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대로 부과되죠. 자, 등록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등록 언제 봤어? 어제 공부했죠?
등록.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같은 걸로 보통 보고 있는데, 등록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조금 구별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등록이라는 것은 이제 공증의 일종으로서 일단 기록이 남는다라는 얘기죠. 등록을 우리 판례가 일단 기속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 신청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주는 기속적 행위로 보고 있죠. 재량회로 볼 것, 예표적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과징금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얼마나 부과할 거냐, 보통 다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과징금은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불법적인 영업이익의 규모를 고려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다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과징금 제일 많이 맞는 데가 어딘가요? 통신회사죠. 그죠? 통신회사들. 그잖아요. 뭐, 보조금 지급하다가 맨날 과징금 맞고 영업정지 맞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많이 맞는 회사가, 많이 맞는 데가 이제 정유회사. 기름값 서로 통제하다가, 서로 담합하다가 과징금, 그때 정유회사는 보통 과징금 맞는 규모가 상당하죠. 몇백억씩 맞죠.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라면 회사끼리 이제 가격 담합이 있었는데, 그거를 근데 담합했을 때 또 이걸 또 속된 말로 일러 바치면은 과징금 면제해 주죠.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라면 회사끼리 가격 담합을 했는데, 삼양라면인가가 이제 일러 바쳤죠. 우리 담합했다. 그래서 삼양라면이 과징금 면제받고, 그다음 팔도라면인가 해가지고 다 과징금 한참 맞고 몇백억씩 맞고, 그래가지고 삼양라면이 어깨 2로 올라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삼양라면은 잘 안 먹어요. 치사하잖아요, 좀. 자,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영업이익이 규모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 보통 이제 과징금 부과에는 재량으로 봐요. 영업이익의 규모 맞춰가지고 과징금 편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우리가 첫날인가 공부했던 거죠. 특허예요, 특허에는. 행정계획이 아니고 특허. 기억나나요? 벌써 가물가물 하시죠. 부관할 때 했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특허예요, 특허. 쉽게 말하면 이거는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 짓는 행위라면,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은 대단지 아파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도 있겠지만 뭐 학교도 필요하고 뭐 횡단보도도 만들고 이거 도성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전반적으로 포괄해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적 사항을 고려할 게 많다 보니까 특허로 보고 재량행위로 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운송사업면허,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 다 운송사업면허 전부 다 특허죠. 재량행위예요. 공익적 성격 강하면 다 특허고 재량행위죠. 운송, 통신, 전기, 전파, 유통 이런 것들. 자, 4번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판례가 특허로 보면서 재량행위로 봤던 것들이죠. 자, 얼핏 보면 여러분 볼 때는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가 그 수가 등수인 것 같죠? 같은 수인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재량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 확률적으로 뭐 따지긴 쉽지 않지만 거의 90% 이상이 재량행위예요. 90%는 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기속행위인 게 몇 개 안 되고 오히려 재량행위인 것들이 나머지는 다 재량으로 보면 돼요. 자, 그 4번의 재량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 행정소송법 어제 27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우리 행정소송법 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미 재량행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어제도 잠깐 지나가다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차피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행정법이 발전한 독일에서는 최초의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면 법원이 이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없다.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면 무조건 사법심사가 허용 안 돼요. 마음껏 전행을 해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나치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치 정권이 이제 나치의 경험을 겪으면서 안 되겠구나. 재량행위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량행위 통제에 관한 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어제 공부했던 무하자, 뭐 재량행위 사천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 27조처럼 행정처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은 사실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똑같아요. 어차피 구별의 실익은 없고, 그러나 이제 개념적으로 일탈은 외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외적 한계를.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2,000만 원 부과하면 일탈인 거죠. 그 다음에 재량권의 남용은 1,000만 원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부과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심하다. 왜 나만 달리 취급하냐? 그래서 너무 과하다, 비례원칙 위반이죠. 왜 나만 달리 취급하냐? 평등원칙 위반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할 때 이제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신뢰원칙을 복합적으로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래 관행이 500만 원 부과하는 건데 나만 1,000만 원 부과했다. 너무 과하죠. 비례원칙에 반하고 왜 나만 달리 취급하느냐. 평등원칙 위반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재량권 남용이다. 남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볼게요. 노마스자 2번. 학자들은 기속행위, 재량행위 두 가지만 구분하는데 판례는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는 얘기예요. 판례는. 일단 우리에겐 판례가 중요하니까. 자, 그죠? 판례가 중요하니까 왜 세 가지 구분하는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판례가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판례는 재량행위, 기속행위, 중간에 기속재량행위. 자.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교과서를 쓸 때는 이런 판례 입장을 가능한 한 좀 배제하려고 하겠죠. 예. 학자들은 이걸 3분화 시키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는 이제 재량, 기속 두 가지만 있는데 판례는 이미 세 가지를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를 알아둬야죠. 그래서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재량행위, 이 재량행위를 이제 보통 밑에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유재량행위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 다음에 기속재량행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속행위 세 가지로 우리 판례는 구분해서 실제로 보고 있죠. 세 가지로.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구별이 타당한지는 뭐 그건 다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영역이 구분되는지 한번 따져 보십시다. 자, 자유재량 행위하고 기속재량 행위 나와 있는데 일단 기속재량 행위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자, 뭘 하는 거냐? 이게 기속 행위의 성격과 재량 성격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기속재량 행위. 기속재량은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신청했을 때 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자, 아까 우리 한번 본 판례가 하나 있어요. 무슨 판례 봤냐면은 수익적 행정처분은 무엇이다? 재량행위다. 그죠? 재량행위 또는 자유재량행위다. 기억나나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수익적 처분은 전부 다 재량행위 아니면 기속재량행위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혼동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상의 학자들의 논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지금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천천히 짚고 갑시다. 지금 학자들은 수익적 행정처분도 기속행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이따 보겠지만 학자들은 주차 건축허가라든가 식품위생포장 영업허가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판례는 아까 딱 못을 박았죠. 수익적 행정처분은 자유재량행위 또는 재량행위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일단 판례 한 칸 더 써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르면 수익적 이 행정 처분은 자유재량행위 아니면은 기속재량행위인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기속행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판례에 따르면 기속재량행위예요. 자,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네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라는 게 없어요. 수익적 처분에는. 판례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결국 이런 침익적 면허 취소라든가 면허 정지 이런 침익적 처분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일 때는 아까 본 것처럼 마치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이렇게 이제 기속행위 그 다음에 재량행위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보는 기속재량행위는 다른 데 아니라 이 수익적 행정처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가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먼저 판례를 먼저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넌 뭔 얘기하냐? 네,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자, 97페이지에 보십시다. 97페이지. 먼저 뭐 이론 보기 전에 판례를 보자고요. 거기 판례 1번 석유 판매업 허가, 판례 2번 산림 훼손 허가, 특히 판례 3번 건축 허가, 판례 4번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는 기속행위라고 보통 구분하는 것들이에요. 특히 대표적으로 건축 허가 대표적인 기속행위죠.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기속행위의 예를 언급할 때 보통 건축 허가를 많이 들어요. 건축 허가라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 자유 회복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거 무조건 금지를 풀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기속행위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학자들은. 그러나 판례는 기속재량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재량으로.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만약에 그 지역이 학교가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모텔 영업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정말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기속재량으로 보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눈치를. 일단 학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봐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기속재량행위는 학자들 따르면 이건 기속행위, 학자들 따르면. 그러나 우리 판례는 세 가지로 나눠본단 말이죠. 나눠봐요. 따라서 우리가 볼 때 기속행위라고 보이는 것도 기속재량을 보니까 결국 상대방의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가 적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구별 여부. 재량행위는 행정처에게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기속행위는 엄격히 기속되는 행위다. 그래서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의 중간적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학계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 따르면은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기속재량은 그냥 기속행위예요. 이 양반을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의 중간역으로서 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즉 기속재량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법조효과를 주어야 하지만 즉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주어야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신청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즉 중대한 공익에 배치될 때는 예외적으로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걸로 보고 있다. 이걸 기속재량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판례들이 대표적인 기속재량 행위들이에요. 석유 판매업 허가, 산림훼손 허가, 건축 허가,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읽어보시면 원칙적으로 내줘야 된다. 다만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중간에 항상 껴있단 말이죠. 하나만 읽어볼까요? 판례 3번만. 예, 판례 3번. 자, 건축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를 하여야 하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기속행위처럼 보이죠. 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없는데도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허가 발급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을 예정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속재량이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특히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을 구별한 실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은 기속재량이든 자유재량이든 간에 상관없이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구별 실익이 있어요. 입증 책임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재량, 일반적인 재량이, 즉 자유재량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상대방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없다, 있다, 이런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기속재량 같은 경우는 좀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거꾸로 피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서로 달라요. 자, 보십시다. 자, 구별 실입.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겠고, 공익성의 이유를 들어서 허가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기속재량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역시 이 형량 결과 거부할 만한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되면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재량행위 같은 경우도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으면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구분할래? 따라서 기속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허가 등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피고 행정청이 입증하는 것인데, 재량행위는 원고가 입증한다. 입증 책임이 서로 다르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실익이 분명히 존재하죠. 어떻게 돼요? 그럼 입증 책임이 만약에 행정청 쪽에 있다는 것은 원고가 승소 판결 받기가 편하다는 얘기고, 반대의 경우는 피고가 승소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별실익이 중요하게 되니까 꼭 봐두시고요. 다시 정리하면 일단 학자들은 기속행위, 재량행위 두 가지로만 보지만 우리 판례는 기속, 재량, 중간에 기속,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봐두시고, 이런 기속, 재량행위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판례 좀 같이 봐두세요. 그러나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학문적 입장에서 풀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좀 어려운 판단여지라는 게 나오는데, 판단여지는 일단 제 설명을 먼저 듣고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했던 얘기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판단여지는. 자, 종래 이제 역시 독일 얘기 일단 이것도 독일 얘기 일단은 독일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면은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아까 설명했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독일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 예를 들면 뭐 자를 뭐 이런 거 없겠지만 그냥 가정에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만약 했을 때, 공익의 위해를 가하는 데를 사형에 처한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면, 법조문 나누면 앞부분이 법률 요건이고 뒷부분이 법률 효과잖아요. 그죠? 효과인데, 이 법률 요건에 공익에 위해를 가한다라는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이 있죠. 공익. 그죠? 공익이 과연 뭐냐, 위해 뭐냐, 이게 불확정,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는 불확정 개념이죠. 그죠? 추상적인 개념이죠. 불확정 개념이죠. 이렇게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있을 때도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재량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때는 재량권이 인정되면 뭐가 되죠? 사법 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마음 놓고. 그래서 법정을 만들 때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죠. 아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죠. 그냥 공익의 위해를 가하는 자 다 처벌한다, 다 추방한다, 다 죽인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치가 산상하는 배경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독일애들이 이제 나치의 경험을 겪은 이후에 법률 요건 부분에 이런 불확정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법원에 사법심사를 허용해야겠네, 입장을 돌린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이름이 판단여지예요. 판단여지. 그래서 이게 초창기, 이게 이제 초창기라면,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초창기 독일이라면, 이제 잠깐만요, 좀 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럴 때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요건재량 서리로서 초창기 독일의 이론이라면, 자, 중간에 어떤 경험을 겪느냐, 이제 나치의 경험을 겪은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런 경우에도 사법심사를 당연히, 법률 요건 부분은 사법심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허용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단 말이죠. 바꾸는데
다만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정을 사법부가 존중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사법부 재판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과거의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기가 힘들 때는 행정청의 결정을 그냥 존중하고 믿는 게 좋다. 이런 이론이 나와요. 그게 바로 판단 여지란 말이죠. 판단 여지. 그래서 그런 판단 여지라는 것은, 자, 이게 사법심사가 허용되지만 다만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사법부가 그 심사를 자제하겠다는 얘기죠. 자제하겠다. 제한이 아니고 자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판단 여지예요. 자,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런 판단 여지는 주로 관료국가 시스템에서 많이 인정됐죠. 독일도 대표적으로 관료국가 시스템이에요. 행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해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하나 더 있죠. 우리 근처에. 일본은 그 관료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관료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고, 행정 관료가 된다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누구도 그 관료의 결정을 터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껐떡하면 관료들만 다 뒤집어 엎죠. 우리는 사법국가, 한마디 말로 우리는 사법국가 시스템이죠. 우리는 관료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판단 여지가 우리나라 이 행정법 영역에서는 자리 잡을 영역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판례가 부정하는 거예요. 판례가 부정하는 거예요. 판단 여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 행정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행정 관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높은, 그리고 관료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판단 여지가 아주 자리를 잡고 많이 판단 여지가 활성화됐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같이 이런 법원의 사법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지만, 지금도 그랬고 항상 그랬지만, 결국 뭐예요? 결국 누가 최고예요? 그죠? 판사, 변호사, 검사, 이 사법국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판단 여지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죠.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죠. 판례가 부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끝. 다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책만 읽어봅시다. 그래서 판단 여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는 두되, 결국 우리 판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문제로 그냥 간단하게 봐버려요. 읽어볼게요. 자, 1번의 의. 법률이 행위 요건이라고 썼죠. 제가 법률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불확정 개념, 뭐 신뢰니, 공익이니, 뭐 위해니, 부적합이니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자, 과거 1900년대 초반, 즉 초창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때, 이때는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나치의 경험 겪은 이후는 사법심사가 허용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죠. 이런 불확정 개념에 관한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게 현재의 입장이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청의 평가라든가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걸 존중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이론, 그게 바로 판단여지 이론이에요. 판단여지 이론. 그래서 행정청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내린 결정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 법원이 믿어보자는 얘기죠. 믿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면 역시 이제 사법심사를 제한하거나 자제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재량과의 어떤 구별이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건 뭐 학설들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론으로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량과 판단여지가 구별된다라는 구별 긍정설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긍정설을 취하는 분들도 구별의 실익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정하는 배경은 제가 아까 설명했죠. 우리 판례는 우리나라 자체가 사법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판단여지라는 개념을 인정하기가 매우 거부스럽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의 결정 무조건 뒤집어 엎고 싶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담으로 제가 종종 말하지만, 사실 일본 애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제가 항상 비판하지만 실제 나쁘고요. 보면 나쁘고, 그 일본의 행정소송은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행정법이 좀 늦게 출발했고 행정소송이 늦게 도입돼서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보다 학자들은 한 10년에서 20년이 앞서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행정청이 처분 나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죠. 무조건 다투죠. 못 믿으니까. 그죠? 무조건 다투죠.
이거 무조건 이상하거든. 무조건 다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많아지고 심판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데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등이 앞서가고 일본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대요 다. 소송을 하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그래야 일본 애들은 행정법이 발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일본 얼마 전에 동아시아 학회가 있었는데 일본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행정법 책 다 사가지고 하고 이렇게 책이 두껍냐면서 일본 책들은 요만하거든요. 행정법 책이. 제가 일본어는 잘은 못하지만 그 일본 행정법 책을 보면 기껏해야 책 두께가 그 우리가 핸드북 있죠. 포켓용 한 요만해가지고 두께 한 요 정도 한 300페이지 뭐 어떤 책을 봐도 다 요만해요. 일본 애들은 책이. 독일 책들은 뭐 글씨가 작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애들은 글씨도 큰데 뭐 그림도 막 이런데 기껏해야 300페이지 아니. 우리는 좀 여차하면은 막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넘어가죠. 그죠? 맘만 먹으면 행정법 교과서 2권짜리 사면 2000페이지 넘어가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옆에서 했는데 결론은 일본은 이제 머리가 나쁘다 거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우리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거 확실하게 이제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다 재량권 일탈남용. 어쨌든 법률 요건 부분에 불확정점이 있던 뭐 효과 부분에 선택을 하던 간에 행정처에게 어떤 해석의 여지,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무조건 재량이다 이렇게 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다 통제를 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저도 뭐 검토는 긍정설로 써놓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정설이에요, 사실은. 자,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판례를 한번 보십시다. 판례를. 자, 한두 개만 읽어볼까요? 그 판례 99페이지 판례 1번. 교과서 검인정이죠. 교과서 검인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 판단의 표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 판단을 요하는 특성에 비춰봤을 때 그 판단이 어떤 사실상의 기초라든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그런 현저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서 결국 달리 말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결국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례 2번처럼 그 공무원 임용 면접, 자 각종 공무원 면접이라든가 또는 뭐 그 밖에 주관식 시험 같은 것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재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판단 여지가 인정될 만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면접위원회 재량이다. 재량이다. 그래서 재량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 판례 3번처럼 시험 평가에 있어서 언제 합격권을 어디다 줄 거냐 이것도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학자들은 말하겠지만 판례는 판단 여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재량의 문제로 본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보통 판단 여지가 언급되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처럼 거기 3번의 영역에서 그 공무원에 대한 성적 평가, 의무 평가, 뭐 주관식 시험 평가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비대체적 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재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 면접 같은 경우 제가 그 당시 했던 말을 다시 똑같이 반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녹화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법원도 판단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 행정청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비대체적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적 가치평가는 뭐냐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 전문 집단이 내린 결정. 그래서 해당 분야에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전문가가 내린 결정을 웬만하면 믿어보자는 얘기죠. 법과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구속적 가치평가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판단 여지를 인정하자라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우리 판례는 다 이걸 물어본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를 봐서 결국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를 봐가지고 법원이 통제하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럼 너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푸시다가 그냥 판단 여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재량으로 푸세요. 그럼 끝나요. 어쨌든 법률 요건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행정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행정처에게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재량으로 보면 돼요. 재량권의 문제를 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풀면 돼요. 여러분은. 실제로.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의 직위해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직위해제 사유 중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저히 부족하거나 또 그 밖에 어떤
공무원이 그런 직무 수행 능력이 매우 떨어졌을 때 그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갑이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 예를 들면 직무 수행 능력이 매우 부족함이라고 했다 해봅시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어요. 우리 직위제는 많이 보죠. 뉴스에서 많이 보죠. 경찰서장이 제일 많이 당하는 거죠. 사고 터지면 일단 경찰서장부터 직위제부터 하죠. 자, 그러면 직위제를 당했는데 갑은 생각하기를 이 사연이 이렇다 칠지라도 갑은 자신이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자기가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상관이 자신의 동생이 적발됐으니까 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봐주고 그냥 면허 취소해버리니까 상관이 못된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렇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직위 해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일단 전심 절차로서 소송 심사를 거쳐왔다 생각하고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법원에 소송을 만약에 제기한다 해봅시다. 자, 소송을 제기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조문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공무법 보시면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그리고 어떤 게 불합정 개념이에요? 부족하냐, 그죠? 뭐가 부족인지 모르겠죠. 부족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불합정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법률 요건 부분에 불합정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를 행정처에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함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로 보고 그냥 재량권이 있다 라고 보고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결국 재량회로 푼 다음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판단 여지로 풀어도 되는데 헷갈리게 풀지 마시고 이걸 재량권의 일탈 남용 문제를 푸세요. 사례 문제를 나올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푼다면 1번 해가지고 직위제가 재량이냐? 재량이죠. 직위제 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재량이다. 그러면 이제 2번에 가서 직위제 사유는 존재하는데 다만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불순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동기가 불순하다. 재량권의 남용이다. 해가지고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취소 판결을 받자. 이렇게 끝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량권의 남용 사유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행정법 위반으로 위반도 있지만 동기가 매우 불순한 경우라든가 개인적인 동기가 원인돼가지고 처분했을 때도 재량권 남용이 되니까 재량권 남용이다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여지라는 것이 사실 뭐 개인적으로 사실 뭐 교과서에 쓰는 것 자체 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뭐 교과서 다 언급이 돼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되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갈 때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재량의 문제로 풀면 돼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풀어가십시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도 문제 하나만 봅시다. 거기에 101페이지 100페이지는 풀지 마시고 101페이지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갑은 숙박시설을 경영하기 위해서 건축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서 관할시 A 시장을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랬더니 시장을이 건축법 11조 사항에 따라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나왔죠. 예. 자, 1번 문제만 일단 풀어보십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풀고. 자, 그러면은 자, 1번 갑이 제시한 주거 환경 등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거부 사유에 대한 사법 심사가 허용되느냐, 허용된다면 그 한계는 무엇이냐. 자, 출제 의도가
판단 여지 쓰라는 얘기예요. 일단 출제 의도는. 왜냐하면 판단 여지론이 사법심사 허용 여부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출제 의도는 판단 여지지만 이렇게 묻지 않고 만약에 출제했을 때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를 논하시오 또는 위법한지를 판단하시오 됐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쓰지 않겠죠. 어떻게 쓰면 돼요? 일단 건축허가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쓰시고 만약에 재량이다라고 판단되면 재량권의 일탈내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판단 여지를 푼 이유는 문제 출제 의도가 딱 판단 여지로 쓰라는 얘기예요. 사법심사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냈지만 이렇게 묻지 않고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문제에서 묻기를 자, 이 건축 허가 처분이 뭐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단서 조항으로 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겠죠. 이렇게 냈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쓸 게 뭐예요? 기속이냐 재량이냐, 그죠? 자,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허가 소리가 공부하겠지만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는 학자들은 기속으로 봐요. 다만 소위 러브호텔 조항이 있죠. 건축법에 러브호텔 조항. 러브호텔 조항이라고 보통 말하는 조항이 있어요. 건축법 11조 사항에 가면은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러브호텔 조항이 있어요. 러브호텔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에요, 원래. 그래서 뭐 러브호텔 조항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 허가는 기속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때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건축법 11조 이 사항의 건축 허가는 법 조문상 얘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 그러니까 행정청이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있죠. 재량인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재량이라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제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건 뭘 봐요? 요거 법률 요건이 충족됐다 할지라도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를 들어서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과연 뭐 그 밖에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인근 주변에 학교가 뭐 무수하게 깔려 있고 아파트가 무수하게 깔려 있는데 거기다가 호텔 하나 중간에 딱 띄워놓으면 애들이 교육에 좋을 거 아니에요? 안 좋죠. 안 좋죠.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본 게 있는데 저기 의정부에 가니까 의정부 초입에 의정부 쪽에 들어가서 초입에 가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나얼 씨가 사는 아파트거든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 나얼 몰라요? 뭐 그런 듣보잡은 모르는 거죠. 나얼 TV 안 나오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대한민국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싱어죠, 진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자, 근데 그 양반이 그 아이파크에 뭐 살고 있는데 그 아이파크몰이 아니고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주변에 아파트 바로 옆에 모텔이 막 두세 개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단지가 1단지, 2단지 사이 거기에 뭐 모텔이 한 두세 개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제 그 건축법 11조 사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그때 허가 나왔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단지 안에 모텔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1단지, 2단지 사이가 모텔이 막 몇 개씩 있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싶었는데, 아마 예측건데, 이미 모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었거든요. 아니면은, 거꾸로 돼가지고, 이 건축법 11조 사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200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러브호텔을 제한하기 위한 건축 허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조문상 재량으로 보면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부가 적법하다, 위법하다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십시다. 나머지 문제는 뒤에 또 반복하고 있으니까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풀게요.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는 뒤에 또 푸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는 좀 쉬었다 하십시다. 여기부터는 쉬었다 하십시다. 네.